서씨는 여기 밑에 월나라 출신이었어요. 야, 야, 이렇게도. 얼마나 둘이 치고받고 전쟁을 많이 했겠어요. 오나라랑 월나라랑. 네. 그리고 그 사이 안 좋은 게 이렇게 유명할 정도면 진짜 정말 나빴나 보다. 아유, 특히 이제 월나라 왕 구천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네. 월 구천으로 외우시면 돼. 월 9천이면 뭐 연봉이. 월나라 월봉이래 10억. 월 9천이면. 월 9천으로. 외우기 쉽네요. 외우기 쉬워요. 요건 대결 구도를 좀 아셔야 돼요. 월 구천, 월 9천. 오나라는 부차, 부차. 오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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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벌이에요. 아, 월 9천. 오부차. 오부차. 아, 뭔가 강력해 보인다, 이름이. 이렇게 보여. 일단 이 오부차부터 네. 월나라가 원수야. 네. 왜냐면 자기 아버지, 부차 왕의 아버지를 월나라가 죽였어. 아. 애를 이어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오부차가 뭐랬냐면 어허. 편안한 침대에서 자지 않을 것이다. 장작을 쌓아라. 난 장작에서 눕는다. 와. 물와 장작신, 와신. 오나라의 부차가 와신 만들어냈어요. 그럼 상담. 상담 나올 거예요, 지금요. 이제 월 9천이 치고 들어가요. 네. 너희들이 야, 우리 한번 1등이 누구지 한번 겨뤄보자. 어허. 당연히 둘이 붙었겠죠. 부모의 원수. 부모의 원수. 오부차와 월구천. 월구천. 빵 붙었는데 월구천이 박살이 나버려. 오, 역시 와신 상담. 원수 갚았어. 원수 아버지 아버지 원수. 리벤지. 이제 월구천이 인질로 끌려가요. 와. 와이프랑 함께 끌려가.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월구천이. 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약간 월구천이 의술을 좀 배웠거든요. 약간 중병이 걸렸어, 오부차가. 내가 이 방법을 써야 되나? 대왕! 월구천 왔나? 왜 왔나? 제가 월나라에 있을 때 의술을 좀 배웠는데 아픈 사람의 환자의 변을 맛보면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알 수 있다.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왕께서 응가를 하시면은 제가 맛을 보고 근데 왜 먹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을 한 거네. 이게 찬스라고 생각하고. 직발. 이게 아니라 다이렉트. 이게 지금 그 사마천에 쓴 사기라는 데 나와 있는데 그럼 정사네. 아, 정사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설사를 한 바가지를 넣었대요. 궁 안에 냄새 진동을 하는 거예요. 신하들도 어우 냄새를. 근데 월구천 가가지고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어머, 완샷을 어떡해. 넣은 거예요. 어떡해. 어떡해. 근데 진짜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근데 그 정도로 뭔가 보여주기 쇼잉을 한 거지. 그렇죠. 네. 이걸 보고 오부차가 감동을 한 거예요. 저 봐라, 저 봐라. 나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저렇게 높았으면 저걸 이렇게 완샷을 때리냐. 똥을. 쟤 풀어줘. 네. 그래서 풀려나요. 진짜? 네. 3년이 걸렸어, 3년 풀려날 때까지. 야, 3년 걸렸으면 그 3년 동안 월구천이 정말 칼을 갈았겠네요. 아 근데 진짜 풀려났으게 망정이 솔직히 얼마나 굴욕이야. 그게. 그렇죠. 한 나라의 왕이었는데. 나도 왕인데. 장난 아니었겠네요. 그러니까. 쌓인 게. 어쨌든 지금 월나라에 돌아왔어요, 3년 만에.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전쟁 준비해야죠. 복수. 리벤지. 리벤지지. 어떻게 복수하냐면 일단 복수 전에 여봐라, 나는 밥을 안 먹겠다. 곰슬개 가져, 곰슬개. 아, 그 아픔을 기억하려고. 네. 결기를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월구천이 돌아와가지고 네. 매일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곰슬개를 핥아요. 어머. 이 핥을상 웅담담 쓸기다. 상담. 상담. 그래서 앞에 와신 상담이 이때 완성이 돼. 근데 여기서 구천이 그냥 혈기만 가지고 복수를 계획한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복수를 계획한 거죠. 오부차라는 저 인간이 또 여인을 좋아한다고 들었다. 야, 오부차가 넘어갈 만한 미인 나가서 스카우트를 해와라. 그래서 선발된 게 바로 서씨예요.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미녀를 찾은 거면은 그냥 얼굴만 이뻐서가 아니라 뭔가 똑똑해야 되지 않아요? 노래, 춤 다 가르쳐요. 서예. 아, 가르쳐요? 네. 근데 이제 오나라에 그냥 투입해. 근데 투입한다고 해서 맞아. 왕을 어떻게 만들까? 맞아. 어떻게 투입? 후궁 스타일 네네. 들어가요. 네. 들어간 다음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왔잖아요. 춤, 노래, 술 이런 것들이. 네. 홀딱 빠져요. 네. 홀딱 빠져가지고 오부차가 정사를 다 놔버려요. 오늘도 나는 정사고 머시기고 나는 오늘 서시랑 논다. 풍악을 올려라. 그렇지. 이러니까 당시 오나라에 오자서라는 충신이 있었거든요. 와서 대왕한테 간언을 합니다. 대왕! 지금 저 삐은 월나라에서 보낸 스파입니다. 그걸 못 보십니까, 전하! 그러면서 이 서시 뺨을 때려요, 오자서. 어. 내 이 삐!
진짜? 네가 너! 스파이지? 어떻게 알았어? 네 스파이지? 어떻게 알았어? 오부차가 몰라. 모르고 오히려 오자설도 혼내요. 내 이놈! 너 지금 내 대왕의 여인 버거지 뭐 하는 짓이냐? 뺨을 때려! 너 근신이야! 어. 이런 식으로 충신을 못 알아보고. 이게 망조지 망조. 망조야. 점점점 빠져들어요. 껴안으면서 안기면서 대왕 오늘은 저 너비안이 먹고 싶다. 딱 보석으로 치장된 궁 하나 줘줘. 그래서 결국 지어줘요? 보석으로 치장된 궁전까지 지어줘요. 야 세금이 그냥 진짜 단단히 빠졌구나. 파는구나, 그냥. 그럼 네. 나라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던 거고. 예. 그럼 그래서- 오자서가 근신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충신인데. 오자서는 목숨 걸고 가는데요. 대왕! 어. 스파이라니까요, 스파이! 열받아요, 오부차. 너 지금 대왕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거냐? 그러면서 오자서의 숙소에 칼을 한 자루 보내줘요. 설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충신을. 충신을 죽여요. 역사가 이렇게 갈리는구나. 그래서 오자서가 죽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죽은 다음에 내 눈은 이 오나라 궁궐 문 위에 올려놔라.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다. 열기 있네. 진짜 충신 중에 중신이에요. 네. 그래서 기원전 478년에 대규모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오나라를 멸망시켜요. 아. 와. 오부차 드디어 그때서야 내가 속았구나 서씨한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테니까 나 죽은 다음에 내 얼굴에 천을 덮어라. 왜요 대왕? 죽어서 오자서 얼굴 낯을 볼 내가 면목이 없다. 아, 죽인 그 충신. 그러면 서씨는 어떻게 해서든 계획을 완벽하게 그다음에 성공한 그러네. 거잖아요. 성공시켰죠. 어떻게 됐을까요? 서씨는 그 다음에. 후후 뭐- 이러고 집에 가. 월나라에. 월구천에 뭔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룰루랄라 집에 갔겠죠. 최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서씨라는 인물을 빨래터에서 스카우트해온 범녀라는 재상이 있었거든요. 네.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도망갔다. 아. 라는 설이 있고 이제 월구천이 네.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승리를 얻었다. 이것이 창피하다 해서 몰래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몰래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음은 어떤 미녀를 소개해 주실까요? 중국의 3대 미녀 가운데 한 명인 왕소군. 아, 제일 궁금해요. 왕소군. 대체 누굽니까, 왕소군이? 이 왕소군이 언제 인물이냐면 그 네. 기원전 100년 한나라 오래전 얘기죠. 진짜 옛날이다. 자 왕소군도 사진이 안 남아있고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왕소군. 오, 화려하다. 왕소군은 와, 그림만 봐도 너무 아름답다. 와가 나오네요. 와. 와, 기원전 100년 시기의 미인인데 와. 지금 시대의 미인 기준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나라의 평화를 가져올 만한 뭐 훌륭한 미모인 것 같은데 사실 평화를 가져왔다, 평화 필요했다는 말은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다는 뜻도 되겠네요. 없었다. 그럴 수도 맞습니다. 한나라가 건국 초기 때부터 네. 북방 유목민족인 그 흉노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흉노가 솔직히 더 셌어. 유방 있잖아요. 네. 한나라 건국한 유방. 흉노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 한 번 죽을 뻔해요. 그래서 뇌물을 써가지고 풀려나거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조공을 바쳐요. 한나라가 흉노한테. 계속 조공을 바치고 왕실의 여인도 바치고 네. 공녀로 바치고. 아이고. 원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도 한나라도 힘 좀 센데 네. 이 공주 같은 왕족 여인을 보내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그냥 궁녀 아, 중에 한 명 보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황제가 궁녀가 몇 명 있었게요? 몇 명 있었어요? 우리나라 삼천궁녀. 그게 최고 아닙니까? 정확해서 3,000명. 아, 여긴 진짜예요? 여기 진짜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잘 선발해서 보내면 맞아. 나라의 외교를 위해서 충분히 인재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또 않겠어요? 3,000명 중에 미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3,000명을 다 기억을 해요? 할 수 있을까? 맞아, 못하지.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원제라는 황제는 뭐 하냐면 궁중 화가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3,000명 나 얼굴 다 기억 못하니까 얼굴 다 카달로그를 그려. 어머. 3,000명을 다요? 다. 이 궁녀들이 은총 받기 위해 가지고 이 궁중 화가 이름이 모연수인데 네. 뇌물을 엄청 줘요. 왜요? 뽀샵 해달라고. 예쁘게 아, 그려달라고. 그러네. 필터. 예쁘게 그려달라고. 나 좀 그런데 네. 이 왕소군은 돈이 없었어요. 왜요?
가난한 집안 출신 여인이었어. 그래가지고 공중화가 예. 왕석은 넌 돈 없냐?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냥 좀 잘 이쁘게 그려주시면 안 됩니까? 돈이 없어? 알았어. 일부러 못생기게 그린 거야. 어머. 아프다. 아빠. 어. 마침 그때 카달로그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네. 흉노로 보내려고. 네. 야, 얘 이쁘고 아름답고. 이쁜 애는 안 되니까. 야, 얘 못생겼다. 얘 이름 뭐냐? 왕석은? 야, 얘 보내자. 데려오라고 왕석은. 이거 운명이다. 와, 이거 진짜 드라마다. 헐. 데려왔는데 웬 내 앞에 나타나, 네가 잠시 나타나. 바로 나오죠. 실물을 보니까 원제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뭐야? 이 카달로그랑 뽀샵이 달라 이렇게. 옆에서 궁중화가는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지. 그 큰일 났다. 어차피 지금 흉노에서는 사신이 와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아니, 없어. 흉노 사신은 한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준단 말이야. 저런 미녀를 그 정도였어? 못 받고 이제 일단 약속된 거니까 이 흉노 사신과 함께 흉노 땅으로 가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또 얼마나 아름다웠어. 아까는 말 타고 이제 흉노 땅을 가고 있는데 네. 기러기 떼가 날고 있다가 네. 그 기러기가 갑자기 이렇게 날다가 날개짓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리. 너무 이쁘니까. 그래서 세대가리. 그래가지고 기러기가 떨어진다 해서 낙안이라고 해. 나간. 여기 기러기 세대가리.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씁쓸한 거는 그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시집이지 사실은 팔려가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하게 살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해피엔딩이에요. 뭐라고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흉노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쪽 추장의 부인까지 돼요. 왕의 아내가 된다고요? 네.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감동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내몽골 가면 중국에 네. 흉노 당시 추장과 네. 그다음에 왕소군의 동상이 서 있어요. 현재도 우와. 잘 살았구나. 잘 살았어. 그리고 한족의 이런 농사 문화, 그다음에 한자, 선진 문명 이걸 다 왕소군이 흉노한테 전해줬다라고 해요. 야, 최고의 신부감이었네, 알고 보니까. 왜? 흉노에서도 지금 왕소군 박수치고 지금도 그러니까 유목 민족들 사이에서 어머. 중국에서도 우리 문명을 유목 민족에게 전해준 고마운 사람이다. 양쪽에서 지금 칭찬받는 거예요. 정말 외교를 하셨나. 현명하신 분이었구나. 야. 그리고 왕소군이 흉노로 시집간 다음부터 60년 동안은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였어. 평화를 만든 여인이었어. 대단하다, 대단해. 완전. 그러면 그렇게 해피엔딩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 끝인가요? 남편인 그 추장이 일찍 사망을 합니다. 아이고, 또 왜? 네, 일찍 죽어요. 왜요?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 남편이 낳은 아들, 네. 자기 친아들은 아니라 의붓 아들이죠. 네. 그렇죠.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족보가 아무리 네. 그렇다고 아니, 해도 갑자기 이제 엄마 하다가 또 부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들과 재혼을 한다는 게 가능해요? 시족과 시족이 결혼이잖아요. 아. 근데 여기서 뭐 이쪽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또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재산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같은 부족 내에 아무나 결혼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 왕소군도 뭐 어떻게든 그쪽에 이제 풍습이긴 하지만 여기 한나라 사람이잖아요. 이게 좀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끌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기서 난 살자. 그래서 흉노 여인으로 50여 년 살다가 흉노 땅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중국의 3대 미녀 중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도 다 알고 있는 인지도 제일 높죠. 이제는 양귀비를 만날 시간이 됐네요. 당나라 때 인물이고 원래 본명은 양귀비가 아니라 양옥환이에요. 옥환 씨. 옥환 씨. 네. 사진이 없고 네. 또 그림이 있는데 보실까요? 야, 정말 유명한 그림. 피리를 불고 있는 건가? 왜 이렇게 다 휘어 있어요, 그림이? 하늘. 아니, S라인은 맞는데 하늘. 옆으로 휘면은 어떡하지 하는 거야? 옛날 미녀들의 특징이에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물결치는처럼 흰 것 같잖아. 자, 이 양귀비는 어렸을 때 이제 부모를 잃고 좀 어렵게 살아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이제 당시 현종이라는 황제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궁녀로 들어가요. 네. 들어갔는데 지금부터 약간 막장 드라마예요. 아, 여긴 또. 막장 드라마 원했습니다. 아까 너무 평화스러웠어요. 네. 당나라 황제 현종 네. 부인이 죽어요. 외롭다. 외로워. 야, 나도 재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고력사라는 환관 내시가 약간 네. 간신히 있었어. 아이고, 내가 그러면 우리 대왕께 내가 소개팅을 좀 해줘야 되겠다. 네.
하면서 당나라를 다 뒤져봐도 미인이 안 나타나. 아, 그때 저 미인이 누군가 했더니 현종 이 황제가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네네. 32명 있었어요. 네. 와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그럼요.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외롭대. 또 외롭대? 그중에 18번째 아들 이모 씨라고 있어요. 며느리? 며느리요. 유부녀였네? 아, 그걸 떠나 며느리지. 며느리. 그러니까 고력사가 그 판관이 찾아가요. 저기 18번째 아들의 부인으로 평생 평범하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 나라의 황제의 부인 황후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아, 그래도 되나? 근데 그만큼 예뻤나 보다. 왜 예뻤어요? 어. 그 양귀비가 그때 갈등을 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갈등을 왜 하지? 어떡하지? 에이 그래 인생 뭐냐 한 번이다 고! 해서 찾아가요. 어머. 시아버지한테. 어머. 그 앞에서 춤추고 막 하니까 어머.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이제 빠진 거야. 빠져든다. 양옥환이 네. 궁에 들어와서 이제 그냥 일반 궁녀로 살 때 네. 신세가 참 한탄스러운 거예요. 네. 나는 언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름을 날릴 수가 있을까? 난 언제 이 감옥을 벗어날까? 꽃, 너는 답을 알고 있니? 꽃을 딱 잡으니까 꽃이 이제 양귀비를 본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러워서 내 꽃의 미모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꽃이 시들어버린 거야. 어머. 그래서 고개 숙일 수꽃화에서 수화라고 해요. 우리 와, 집 식물들이 대단하다. 자꾸 시든다 했더니. 맞아. 나도. 우리 집 나도. 식물들이 자꾸 시든다. 자꾸 계속 아, 죽잖아요. 그게 소영 씨와 혜정 씨의 미모에 이상하게. 집안에서 자꾸 숙연해지는 못 거였어요? 키우거든요. 있더라고요. 김수아 씨, 이수아 씨.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종이 모든 정사를 다 내팽개에 친 거야 지금요. 아, 나라의 신경을 또 안 쓰고 옥환 씨한테 빠져가지고. 양귀비가 그렇게 왕을 사랑하고 하면은 좀 보필하고 뭔가 좀 일 좀 열심히 하게끔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조를 좀 하고 그래. 뭘 했냐면 양씨들 오라버지 사촌오빠 다 궁으로 들어와요. 어머. 내가 키워줄게. 자기야 우리 사촌오빠인데 뭐 자리 하나 없어? 다 양씨가 이제 팔을 어머. 씻었어. 아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민란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이렇게 통치가 안 되니까. 개판이. 예. 그래가지고 그 안녹산과 사사명이라는 두 명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걸 중국 역사에서는 안사의 난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좀 해야 안녹산과 사사명이 지금 난을 일으켰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도망가자. 어? 도망가요.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가. 아니, 국민들을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데 도망가요. 그래서 서안, 당시 이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서 좀 100여리쯤 떨어진 곳에 도착을 하는데 야! 황제 도망간다 잡아라! 조기 나라를 거덜낸 양귀비라는 애가 쟤야? 더 겁이 나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머, 백성들도 이제는 등을 돌렸네요. 그러니까. 예. 그때 호위무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호위무사가 이런 걸 했어요. 우리 더 이상 호위 못합니다. 솔직히 당나라가 이 나라가 망한 게 이 여자 양귀비 때문에 망한 거 같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난 당신 호위 못합니다. 죽이십시오. 재성씨는 이때 뭘 선택할까? 와, 찐사랑이면은 그냥 직위를 내려놓는 게 맞기는 한데. 나는 어쨌든 한 날 1시에 죽겠다. 뭐 이렇게. 난 호위무사를 죽이겠지. 역시 현종의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죽여라. 아 진짜. 근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니까 죽일 때 목 조를 때 손으로 하지 말고 피단으로 죽여라. 아유 뭐야. 뭐지? 마리아 방귀. 아니, 그러니까. 죄를 뭐야? 뒤집어 씌운 거지. 어차피 결정 자기가 했잖아, 솔직히. 결국에는 지 살자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죽여요. 뭐야. 버렸대 들판에. 도망가던 길이면 길판에 있겠네요. 들판에 버린 다음에 예. 날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 그 시신을 본 거야. 뭐야. 그 미안해가지고 그때 돌무덤을 그때 만들어줬대요. 와. 78, 78이 죽는데 현종이. 현종이 오래 살았다. 돌아와가지고 계속 이 말을 했대요. 양귀비가 보고 싶다. 양귀비가 보고 싶다. 자기가 죽였습니다. 그럼 그 난은 좀 어떻게 진압이 잘 됐습니까? 아, 안사의 난, 안녹산과 사사명의 난 그 난이 진압은 됐는데 그 이후로 당나라는 급속하게 무너집니다. 아. 결국에는 양귀비 때문에 망한 건 맞긴 맞아요. 아, 그걸 왜 양귀비 탓해요? 미안해요. 그치, 현종이 잘못. 그렇지. 그러니까, 이쁜 게 죄예요. 아예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맞아. 결말을 보면 찐사랑은 아니에요. 음. 이게 왜곡된 비틀린 사랑인 거야. 아.
일단 양귀비는 어떻게 이런 금단의 사랑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 이 금단의 사랑은 한 나라의 황금기를 바탕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때는 7세기경 이 제국은 몽골 제국 그리고 청제국과 더불어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나라였어요. 바로 당제국이죠. 그래서 태평성세를 이끌었던 제6대 황제, 바로 현종 황제입니다. 그림으로 봐도 약간 편안해 보이시는데 현종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네, 이 712년 27살의 나이에 황제가 돼서 백성들을 위한 훌륭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질 수 없도록 막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형평에 맞게 분배하는 정책, 균전제로 농업 생산량도 많이 늘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반대로 신하들의 사치를 경계하고 또 친인척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부정부패를 또 막게 된 거죠. 훌륭한 황제인데요? 좋은 황제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종이 살이 빠질 만큼 국정을 열심히 돌보니까 신하들이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자 현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현종의 말을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짐이 정모로 힘들어 살이 빠지더라도 그로 인해 천하가 살찌울 수 있다면 좋지 않겠소? 너무 멋지게 읽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어떠세요? 그 현종이 답하는 나라와 너무- 국민을 너무 사랑하는 생각하는 말이 애민 정신이 있는 그런 황제였네요. 그렇죠. 현종이 통치했던 44년 가운데 절반은 당제국 역사상 가장 살기 좋은 황금기이자 강력한 대제국을 이룬 시기가 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평화로웠던 이 시기에 양귀비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현종이 즉위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수찬성의 한 마을에서 오늘의 주인공 양귀비가 태어났습니다. 양귀비는 태어날 때부터 팔에 옥고리 모양의 문양이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양귀비라고 알려져 있지만 진짜 이름은 양옥환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거죠. 옥환. 그리고 훗날 그녀의 탄생에 관련된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번 혜성 씨가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어요? 귀비는 어머니 몸속에서 12개월이 지나서야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방에 향기가 감돌았고 탯줄은 연꽃과 같았다. 처음에는 3일 동안 눈을 뜨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신이 손으로 아이의 눈을 쓰다듬는 꿈을 꾸고 나서야 다음 날 눈을 떴다. 피부는 백옥과 같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용모였다. 교수님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으로 말하면 옥수저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그 귀한 이름과는 달리 평탄치 않은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돼요. 왜냐하면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로양의 하급 관리였던 양현교라는 사람의 수양딸처럼 들어가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양귀비의 인생은 상당히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낱 하급 관리였던 그 양현교의 수양딸이었던 그녀가 당 제국의 황제,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 양귀비는 어떻게 이렇게 당 제국의 황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양귀비가 황자와 결혼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너무나도 빼어난 미모였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뻐서. 그때도 그랬나 봐요. 요즘도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이쁘냐? 예, 이쁘냐로 시작되는데. 와. 그렇죠. 아마도 외모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죠. 그때도. 양귀비의 이런 빼어난 미모를 알아본 황자가 누구였는지 함께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황제 당현종이 있고 당시 현종이 사랑했던 부인이 무해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성은이고 이름이 모인데요. 당시 직위는 수왕이었어요. 이 수왕이 당현종의 18번째 아들이면서도 무해비에게는 3번째 아들이었던 것이죠. 현종 황제는 정사도 잘 돌봤지만 자식농사도 잘 읽으셨죠. 아들만 무려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30명이요? 근데 이런 귀한 신분인 수왕과 일개 관리의 수양딸이었던 양귀비가 한 설에 따르면 수왕과 남매지간이었던 공주의 결혼식장에 양귀비가 왔다가 수왕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거 요즘 스토리 아니에요? 결혼식에 가서 친구랑 눈이 맞았다. 맞아요. 그래 수왕? 어쨌든 이 양귀비는 황실 사람들도 탐낸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였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귀비의 미모에 대한 어떤 극찬이고 당대 여러 문헌에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거이라는 시인의 장안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안가에 남겨진 양귀비에 대한 증언을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눈웃음 한 번에 온갖 교태가 나와 단장한 궁궐의 미녀들이 낯빛을 잃었다오. 와 이거 질투의 대상이겠는데 이러면? 독보적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남자는 좀 차은우 씨 같은 건 거죠? 네. 실제로 한번 보고 싶어. 근데 좀 너무 과장된 건 아니죠? 저희가 뭐 볼 수가 있나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예. 당시 양귀비의 그 초상화는 남아있진 않아요. 아, 초상화가 있었어야 돼요. 그렇지만 당시의 양귀비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조각상이 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이것도 다른데요? 네, 이 조각상은 이제 양귀비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낸 대리석상이에요. 보시기에는 어떠시죠? 그러니까 요즘 미의 기준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비너스에다가 많이 비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고증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의 키는 한 155에서 165 사이니까 한 160 정도. 옛날이니까 키가 많이 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몸무게는 68kg에서 80kg 사이? 그러니까 이제 키에 비해서 굉장히 풍만한 몸매였던 거를 알 수 있어요. 왜 양귀비 같은 그런 체구가 당시의 미인의 기준이었을까요? 그때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 뭔가 통통함이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당시 이게 풍만하다는 것은 역시 잘 먹는 귀족들이나 가능할 수 있다는 조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종이 사랑했던 양귀비의 몸매가 이러니까 양귀비 같은 그런 몸매 자체가 새로운 미의 트렌드의 기준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 그 양귀비가 미의 기준이 된 거네요. 그런 영향도 있겠죠. 예. 교수님, 양귀비의 이 미모 하나만으로 어쨌든 황제의 마음을 산 거예요? 이 양귀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무에 뛰어나고 음률에 통달했으며 지략은 일반인을 능가했다. 그러니까 음악적인 재능이 좀 많았고 머리도 좋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귀비가 황가의 일원이 된 데는 뛰어난 예술적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귀비는 노래면 노래, 뭐 춤이면 춤,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당나라 때 유행했던 그 유명한 춤이 있는데 당 제국에서 그 춤에 최고의 실력으로 유명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당나라 춤? 네, 이 춤은 당시 당나라에서 아주 엄청나게 유행한 호선무라는 춤이에요. 네.
빠르고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게 이 춤의 포인트였어요. 이 춤은 현재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의 춤으로 추정이 돼요. 게다가 양귀비는 이 악기 연주에도 탁월한 재주가 있었어요. 이 비파 연주는 물론이고 하프의 일종인 공우 연주에도 아주 수준급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신기하다. 사람 홀릴 만한 건 다 갖고 있네요. 근데 이런 능력이 양귀비를 더욱 특별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735년 양귀비는 16살의 나이에 자기보다 1살 어린 황제의 아들 수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마국지 씨, 18번째 황자와 이 양귀비의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이제 두 사람은 약 5년 정도의 이 혼인 관계를 유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둘의 사이는 어땠고, 뭐 어떻게 알았고, 또 자식은 있는지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기록은 전혀 남아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당서라는 그 사적에도 수왕의 부인이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예 쏙 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종이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불륜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운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황자의 아내였던 양귀비는 또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의 황제의 여인으로 또 됐던 걸까요? 아마 그 계기는 이 현종이 황자가 된 지 이제 24년이 됐을 무렵인 736년경에 현종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후궁이자 바로 수왕의 어머니인 무해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당시 이 무해비는 황후가 먼저 죽은 다음에 이제 황실의 실질적인 안주인 역할을 했던 실세였어요. 이제 구당서에 따르면은 이 무해비의 인품이 매우 현명하고 또 겸손해서 현종도 그 무해비를 마치 황후처럼 대우해주면서 아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해비를 향한 황제의 총애에 또 친아들인 수왕과 그의 아내 양귀비 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듯했죠. 그런데 그 현명했던 무해비도 굉장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낳은 아들을 태자의 자리에 올리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당시의 태자와 다른 2명의 황자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음모를 꾸미게 된 거예요. 모함했구나. 무해비의 이런 음모와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성공했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태자와 2 황자는 폐위당해서 모두 죽음을 맞았지만 그녀의 자녀가 태자가 되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무해비는 그 사건이 있은 얼마 후에 여러 날을 앓다가 결국 40살이 될 즈음에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양귀비의 남편인 수왕을 포함해서 그 무해비의 이 자녀들은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를 잃게 되고 권력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맞게 된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 총애하던 후궁 무해비를 잃은 현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미어지죠. 사랑했던 와이프인데. 맞습니다. 이 현종은 이제 큰 상심에 빠진 채 오랫동안 슬픔에 잠겨 있게 돼요. 심지어 국정까지 재상에게 나라를 거의 맡기면서 방임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하들은 이제 무해비 대신에 현종의 옆자리를 대신 채워줄 그런 미녀를 이제 찾아 나선 거죠. 이때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황제의 최측근 환관이었던 고력사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고력사는 현종에게 가장 가깝고 믿을 만한 측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력사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잠이 들어도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할 정도로
현종이 이 고력사를 매우 신뢰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였던 거죠. 총애하던 신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전역의 미인을 찾아다니는 이 사신단을 당시에 화조사라고 불렸는데 이 화조사를 파견할 때도 고력사가 직접 가서 미녀들을 만나보고 일종의 면접까지 했다고 해요. 뭔가 오디션 같은 느낌인데요. 네, 보통 정식 후궁들은 황실 규정에 따라서 큰 명문가 집안 출신이 아니면 또 양갓집 교수들로 되게 이루어지는데 하지만 화조사는 신분, 집안, 또 귀천을 따지지 않고 심지어 결혼 여부까지 관계없이 여성들의 의사는 무시된 채 현종에게 바쳐졌어요. 그냥 입으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현종은 외모는 물론이고 굉장히 교양과 예술적 조예가 높아야만 현종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현종은 뛰어난 미모와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바로 그 여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아유 점점 흐름이 글로 가네요. 그렇죠. 바로 며느리 양귀비였던 겁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자기 아들의 부인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양귀비는 가장 총애했던 그 무예비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의 아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제국의 황제는 갖지 못할 것이 없는 하늘 아래 가장 높은 존재고 절대 권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 결국 현종은 그 온천궁에 연회를 열고 며느리인 양귀비를 불러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묘하다. 현종은 저 왼쪽 상단에서 양귀비를 지그시 바라보고 또 양귀비 역시 현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현종은 이날 양귀비에게 완전히 푹 빠졌다고 그래요. 현종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악을 양귀비에게 처음으로 들려주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때 두 사람의 나이가 양귀비가 21살, 현종의 나이가 55살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에 무려 34살의 나이 차이는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34살 차이예요? 고전에 따르면 양귀비에게 강한 운명을 느낀 현종은 첫날 밤부터 화려한 장식품, 금으로 된 귀걸이 어머야. 이런 거를 마음껏 주면서 물량호. 양귀비에게 사랑을 맹세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두 사람은 몇 날 며칠을 함께 보내면서 꿈 같은 사랑을 나눴다고 해요. 그럼 양귀비가 저는 좀 못 믿겠는데 이게 진심으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권력욕인지.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의심이 들어요. 신당서에 따르면은 양귀비가 어떤 인물이라고 그랬죠? 총명하고 지혜가 뛰어나서 황제의 뜻을 잘 헤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어머니인 무예비의 죽음으로 권력에서 소외된 그 수왕 옆에 있는 것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여자가 되는 게 뭔가 자기가 판단할 땐 더 가치가 있다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아까부터 계속 제가 궁금한 게 찐 남편 수왕의 반응이 난 진짜 궁금하거든요. 한 설에 따르면 이 아들 수왕은 태자자리와 양귀비를 놓고 현종과 일종의 협상을 벌였다는 거. 협상을 벌였다는 거. 딜을 했다는 두드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생각도 못했네. 하지만 이제 신당서에 따르면은 수왕은 양귀비를 보낸 다음에 곧바로 위씨 여인을 부인으로 에? 맞이했다고 해요. 바로 재혼한 거예요? 네, 대부분 학자들이 생각할 땐 현종이 적극적으로 이 혼사를 추진해서 양귀비를 빼앗은 데리고 대신 적절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종은 바로 양귀비를 자신의 여자로 이제 공식화하기에는 너무 비판도 많고 이제 눈치가 보였어요. 이때 현종은
의외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의외의 선택. 의외의 선택. 바로 도교의 사원으로 귀의시키고 양귀비를 여자 도교 승려로 만들어 버렸어요. 도교는 쉽게 말하면 누구나 신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안겨주는 종교인데요. 당 현종은 도교를 매우 숭상했는데 이런 사상 때문에 당 제국의 황궁 안에 도교 사원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선이 된다는 거는 마치 현실 세계를 벗어나는 거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종이 노린 건 바로 그 점이에요. 양귀비를 도교에 귀의시켜 도사로 만들면 며느리였던 사실을 완전히 없애고. 신분을 없애면서 일종의 신분 세탁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당시에 이제 여자 도사는 불교의 비구니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그냥 일반인들랑 똑같은데요. 머리를 깎고 네. 그렇진 않네요. 그렇죠. 당시 여자 도사들은 머리도 좀 기를 수 있고 자유로운 생활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의 눈을 피해서 남자들하고 데이트를 한다라든가 또 원치 않는 결혼도 잠시 피하는 그런 도피처로 도교 사원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를 도사로 만들고 나서 자신의 옆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낸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바로 궁 안에 도교 사원으로 양귀비를 이렇게 불러들인 거죠. 이제 왼쪽에 보시면 부축을 받으면서 말에 오르는 여성이 바로 양귀비가 되겠죠. 또 오른쪽에는 이렇게 애정어리게 지켜보는 남성이 현종이 되겠어요. 대박. 그 이후에 현종은 이 도사였던 양귀비를 궁안 가까이에 두고 태진이라는 이 도교식 이름까지 내려주게 됐어요. 이때 744년경이니까 양귀비의 나이는 25살. 그리고 현종은 무려 이제 60에 가까운 그런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뭐 특별한 신분을 부여한 게 아니라 그냥 궁중에서도 낭자라고 그렇게 그냥 불려졌다고 해요. 근데 호칭은 그렇지만 그를 대하는 그런 대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황후급으로 거의 다들 받들고 모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 해인 745년 양귀비는 후궁 중에서도 최고의 후궁, 그 명칭이 귀비로 책봉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겠어요? 당시 후궁 제도를 잠깐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시면 맨 위에 유일한 한 사람의 황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정일품 4명의 후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귀비인 거죠. 양귀비는 후비들 가운데서도 정일품 중에 첫 번째 귀비가 된 겁니다. 양귀비는 황후가 없는 황실에서 단숨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여성이 된 겁니다. 와. 그 다음에 정이품에 9명이 있고요. 정삼품에서부터 5품까지 27명, 정육품에서 정팔품까지 81명의 후비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후궁만 총 121명 정도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는 후궁이 121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궁녀만 4만여 명이 궁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는 현종은 당 제국 역사상 가장 많은 궁녀들을 들인 그런 황제였다는 거예요. 그럼 저 수많은 후궁들은 황제를 못 볼 것 같은데요, 살아 생전에? 그렇겠죠. 121명의 이 후궁들은 사실 황제하고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품계가 내려갈수록 황제와 어떤 오붓한 밤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더더욱 어려웠겠죠. 양귀비는 이 모든 것에서도 예외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녀가 귀비로 책봉되자 이런 놀이들도 싹 사라지고 현종의 사랑을 완전히 독점해버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금단의 사랑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붙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국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황실뿐 아니라 당 제국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 타오른 곳이자 파국의 씨앗이 된 곳이에요. 당 현종과 양귀비가 했던 이 금단의 사랑은 오늘의 두 번째 여행지 바로 화청지를 중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현종은 그 황제 제위 기간 동안 거의 매년 추워지기 시작하는 10월이면은 그 추위를 피해서 수도 장안의 외곽에 위치한 황실 전용 온천탕이자 요양지라고 할 수 있는 온천궁, 즉 화청지로 갔어요. 특히 이제 양귀비와 만난 이후에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현종은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이제 정무도 여기서 보고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것도 화청지를 더욱더 확대 증축해서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한 옥과 대리석으로 장식한 그 화청지는 그야말로 환락의 궁전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양귀비를 위한 전용 욕탕도 따로 마련했겠죠. 와, 따로?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볼까요? 화려했겠죠. 좀 별로 안 크네. 약간 화장실. 검소한데? 어때 보이세요? 변소 같은데 변소. 너무 조그만데요? 좀 아담하죠. 네. 이게 바로 양귀비 1인 전용이었다는 그 욕탕. 길이가 뭐 한 3.6m 정도. 그 모양이 해당화의 꽃잎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탕이라고 이렇게 불러졌다고 그래요. 원래 이곳에는 이제 귀한 녹보석으로 치장돼 있었고 양귀비는 이곳에서 바로 가까이 있는 여산의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온천물로 매일 목욕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았나 봐요. 그렇죠. 많이 할 때는 하루에도 무려 10번 가까이 할 정도였는데 부었지 않아요, 피부?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죠? 중국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이유가 양귀비에 컴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뭐가 컴플렉스가 있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네. 이게 통통한 게 이제 미의 상징인데 네. 좀 마른 거야. 그래서 몸을 불리려고. 네. 퉁퉁 불리려고요. 양귀비의 풍만함은 물에 불어서. 서울시 뭐 냄새가 나나? 아시는 게 네. 그게 양귀비의 겨드랑이 냄새 나다고 하는 소문이 있거든요. 암내요? 그래서 암내. 그 냄새 없애려고 그래서 온천을 되게 많이 한다고 얘기 들었었어요. 네, 정말 그런 설이 있어요. 바로 양귀비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귀비의 겨드랑이 냄새는 이제 시종도 옆에 있는 시종도 코를 막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했다는데 그래서 시종이 막 헛구역질도 하고 또 그러면 막 시종을 내쫓기까지 하고 근데 춤을 다 이렇게 추잖아요. 그 연회장에서 다 토했겠는데요? 아니 현종은 어떻게 견딘 거예요? 비염이래요. 가능해요. 그거는. 있어요. 비염 진짜 비염이고. 그래.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방금 얘기하셨는데 현종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후각이. 그래, 야천생연분이네요. 현종에게는 마침 어쩔 수 뭐 없네. 아마도 만성 축농증이 있어서 그랬는지 맞네 정말. 이 암내를 잘 맞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면은 그 양귀비를 만나고 후각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이미 취해서. 그러니까 후각을 잃은 거지. 기능 상실. 관광지 이제 화청지에 가면 그 관광 가이드나 안내원들이 이 재미난 얘기를 이제 전해주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귀비는 심지어 이제 이 향을 덮으려고 좋은 향을 내는
이제 용뇌향이라는 그런 서역에서 아주 고가에 들어오는 비싼 약재를 그 온천 물에다가 풀어서 그걸로 이제 목욕을 해서 입욕제 향을- 같은 효과네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용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그 귀한 약재 향이 진동하는 그 온천물을 쓰고 이제 버리면 이 물이 이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을 향수처럼 막 사람들이 담아다가 뭐 팔기도 하고 그런 이제 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온천욕이 양귀비의 그 하얗고 백옥 같은 그 피부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줬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욕까지 마친 그 양귀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했겠죠 뭐. 뿌슝뿌슝하고. 그림을 볼까요? 요염해 보이네요. 네, 이제 막 욕탕에서 이제 나온 양귀비는 조금 기록에 의하면 속이 이렇게 훤히 들여다 보이는 최고급의 붉은 비단 옷을 입고 어머, 있었다 그래요. 시스루예요? 그랬다는 거죠. 예. 그 비단 옷 안에는 속옷을 입은 그 자태가 굉장히 이렇게 시스루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양귀비는 1년 중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화청지에서 보내면서 온천욕을 이제 즐겼는데 당나라 때의 최고의 시인인 백거이의 그 장안가에서 이 모습을 묘사한 구절이 있어요. 春寒赐浴华清池，温泉水滑洗凝脂。从此君王不早朝，生欢侍宴无闲暇。春虫春游夜专业，后宫佳丽3000人，3000宠爱在一身。 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정물 안 돌보고 양귀비랑 함께 그냥 계속 놀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양귀비와 화청지에서 시간을 보내느라 대신들과 함께하는 이런 조회도 이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정무에 점점 이제 소홀해진 거죠. 이렇듯 뒤늦게 불붙은 이들의 애정 행각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나눴던 거죠. 그래서 후대에 쓰인 작품들에서 이런 모습을 마치 최고의 막장 스토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신분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그렇게 승화해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마국진 씨, 저 현종과 양귀비가 새롭게 만들어낸 놀이가 또 있다면서요. 한 설화에 따르면 그 예전에는 사실 중추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추석 그때 특별한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 당시 이 양귀비와 현종이 달을 구경하면서 달맞이 이런 달 구경하는 놀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풍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둘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 따라하고 그렇게 이제 퍼져가지고 달맞이라는 행사가 세시 풍속처럼 전해 내려온 거죠. 아니 그래도 교수님 이게 갑자기 이렇게 불타오르면 언젠간 또 갑자기 식거든요. 그치. 갑자기 현종이 코가 튀어가지고 앞니를 맡을 수도 있고. 이 매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요? 물론 위기도 있었죠. 양귀비가 이제 27살 때쯤 됐을 때 현종의 명으로 황궁을 나와서 장안에 있는 친척 오빠 집으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왜죠? 유치한 것 같지만 고전에 따르면 그 이유의 대부분도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양귀비보다 먼저 궁에 들어왔던 후궁 매비라는 후궁이 있었어요. 매화꽃의 매에 후비의 비라는 여인이었는데요. 매비는 사실 지시 되게 풍부하고 독서 좋아하고 양귀비랑 완전 정반대로 되게 바람 불면 날아날 정도로 여약하고 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질투를 한 거예요? 양귀비가. 이제 고전에 따르면 어느 날 그날 밤 현종이 양귀비를 뒤로하고 매비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됐어요. 그 사실을 양귀비가 알고
득달같이 달려가서 현종을 막 다그치고 그랬다는 거죠. 대놓고요? 이런 이제 양귀비의 이제 등살과 질투에 현종은 매비를 점점 멀리하게 됐고 매비는 현종의 마음을 돌리려고 자신의 신경을 담은 시를 써서 현종에게 보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현종은 이 매비의 편지를 읽고 양귀비 눈치를 보느라고 답장도 하지 못하고 대신 매비에게 10마리 정도의 진주를 값비싼 진주를 몰래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물질적으로 약간 좀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 거겠죠. 하지만 결국 여러 여자 문제 때문에 질투를 부리는 양귀비와 다투게 된 현종은 27살 때 양귀비를 처음으로 이제 궁에서 한번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귀비를 쫓아보낸 현종 역시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가서 사실은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가 화를 낸 거를 후회하면서 시중들을 막 때리기까지 하면서 그랬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양귀비는 본인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데도 질투심이 엄청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질투라는 거는 양귀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종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그림을 볼까요? 뭔지를 모르겠네. 양귀비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양귀비는 없고요. 술자리로 보이는 저녁의 만찬의 모습이죠. 네. 이 중에서 이 맨 아래쪽 빨간 옷을 입은 인물이 현종이고 옆에 취해서 있는 사람들은 현종의 형제들이었어요. 구당서와 신당서에 따르면 이제 750년경 그때는 양귀비가 이제 31살 정도 됐는데 4년 전에 이어서 이때도 양귀비가 황궁에서 두 번째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방금 보셨던 현종과 형제들과의 일에서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설마. 그날도 현종은 형제들과 어울려 놀고 있었는데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가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인 영왕의 옥피리를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음악과 악기에 관심이 많은 양귀비가 이 영왕에게 피리를 받아서 불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정답. 근데 현종은 간접 키스네. 네. 아이, 간접 키스로 너무 내쫓은 많이 거예요. 바뀌어. 여자 거 아니에요? 질투하는 뿐이죠, 그냥. 아, 현종은 다른 남자 피리를 불고 있는 거봐, 양귀비를 간접 보고 키스 맞아요. 질투의 마음 반 그리고 형제의 물건을 사용하는 그 양귀비의 행동에 대한 분노가 이제 뒤섞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귀비를 또 한 번 황궁 밖으로 보내지게 된 거죠. 이 양귀비는 왜 굳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자르기까지 한 걸까요? 이제 잘못하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 거 아닐까요? 마치 그 이유를 양귀비가 된 것처럼 혜성 씨가 실감나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신첩은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나 피부와 머리카락 외에는 모두 폐하께서 하사한 것이니 오늘 죽어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구당서에 전해있는 기록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막 안달이 났네. 바싹 엎드렸네. 네. 그렇죠. 얼핏 보면은 유일하게 본인 것은 이 머리카락이니까 이것을 잘라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을 다시 황궁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자신은 여기서 이제 준다. 죽겠다는 아.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양귀비는 사실 굉장히 한 측면으로 보면 되게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오히려 현종이 굽히고 들어올 걸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종은 결국 환관 고력사를 보내서 양귀비를 다시 정중하게 궁으로 데려오게 됐어요. 이때 현종은 양귀비를 극진하게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그동안 양귀비를 돌봐준 그 친가, 그 처갓집 쪽에도 엄청난 재물을 상으로 내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양귀비가 이 현종을 상대로 아주 밀당을 잘하네요.
그러니까요. 연애의 고수인 거죠. 연애뿐만 고수가 아니라 눈치도 백단이라고 하는데 한 번은 이 현종의 아들과 바둑을 둔 적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현종이 조금 게임에서 질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자 양귀비가 키우고 있던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풀어서 회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둑판이 어지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현종이 뭔가 양귀비의 이런 센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뭐 내조라고 해야 되나요? 이쁘게 받을만 하네. 진짜. 현종은 양귀비를 이렇게 말했죠. 해어화. 그대로 풀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거예요. 얼굴만 예쁜 꽃 같은 후궁이 아니라 군주의 마음을 헤아리는 총명을 겸비했다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이 총명했던 양귀비는 이제 현종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둘의 사랑은 결국 당 제국을 이제 몰락시키게 되는 그런 시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랑에 눈이 먼 이제 현종도 양귀비가 하는 부탁이라면 그 뭐든 이제 다 들어주게 된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양귀비의 매일 입는 그 비단 옷을 만드는 인부만 700명이나 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쓰는 조각, 살림살이에 만드는 기술자만 수백 명에 달했다고 하는 거죠. 양귀비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데에 현종도 아낌없이 지원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양귀비는 현종의 총애를 계속 얻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있는데 이뻐 계속 관리해야죠. 치장을 해야 되는 그렇죠. 역시 바로 미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양귀비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 있는데요. 네, 그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양귀비인지 알겠어요? 너무 똑같이 그려가지고. 가운데 빨간색. 이거 뭐 거의 원리를 찾아라 아니에요? 머리 만지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의자에 앉아서 곱게 단장하는 여자가 이제 양귀비이죠. 그 앞에 거울을 들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양귀비는 늘 꽃단장을 하고 현종 앞에 항상 흐트러짐 없이 섰던 거죠. 이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백은 이런 양귀비를 가리켜서 이슬 머금은 붉고 탐스러운 한떨기의 꽃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당대 시에 따르면은 이제 양귀비는 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나귀 가죽을 푹 삶은 그 악교를 생약으로 복용했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고급 콜라겐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복용한 셈인 거죠. 특히 이 악교는 당시에 워낙 고가라서 황실에서도 잘 구입할 수 없는 아주 최고급 약재였다는 거예요. 현종의 이런 눈먼 사랑은 양귀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귀비의 집안에까지 그 집안 사람들에게까지 향하고 또 연줄이 닿는 사돈의 8천에게까지 그 은혜가 베풀어지게 된 거예요. 현종은 먼저 양귀비의 죽은 생부에게는 제국공이라는 벼슬을 이렇게 추전해서 올려주게 되고 또 죽은 생모에게는 양국 부인, 양나라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봉해지게 됐어요. 그다음에 양귀비를 키워준 그 친척들, 이 사람들에게도 높은 벼슬을 내려주고 양귀비의 체면을 이제 살려준 거죠. 심지어는 친척 오빠 중에 한 명은 무해비의 딸인 태화공주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종은 양귀비가 황궁 안에서 외로울까 봐 3명의 언니가 있었는데 이 언니들을 장안으로 불러들여서 무슨 국부인이란 칭호를 내리고 화청지와 다른 순행지에까지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어울리게 됐어요. 네, 유명한 그림인데요. 양귀비의 언니들이 정말 화려하게 차려입고 이제 봄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뒷부분에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들이 바로 양귀비의 새 언니들로 추정되는 거죠. 이 신당서에 따르면 이들이 길을 한번 지날 때마다 옷에서 부딪히는 이 보석이 부딪히는 소리가 막 나고
장신구와 고가의 이런 신발들이 줄지어 늘어서 그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양귀비에 대한 현종의 총애를 믿고 이 세 자매 역시 정말 엄청난 사치를 해댄 거예요. 국고를 탕진한 거네요. 그렇죠. 이 양귀비의 세 자매에 대한 이 현종의 총애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해마다 황실로부터 1000관의 돈을 그 치장하는 비용으로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세 부인의 1인당 5억 원에 가까운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귀비에서 품위의 집이 치고는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 심지어 양귀비의 세 자매는 자기네 집보다 더 큰 집을 보면 그 집을 부숴버리고서 다시 지을 정도로 그렇게 탐욕이 아주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양귀비 가족들의 권세는 이제 황제만큼이나 커지게 된 거죠. 이제 사방에서 이들에게 재물을 보내고 양씨 집안의 문 앞은 그야말로 시장처럼 북적이는 장사진을 치렀다고 그러죠. 공주들조차도 이들에게 먼저 자리를 막 양보하느라고 앉지를 못하고 모든 황손들의 혼사는 이 세 자매의 허락을 받아야 될 정도가 됐어요. 아, 근데 그럼 적도 많이 생길 텐데. 그렇죠. 이렇게 성사된 혼사에 황손들은 이들에게 또 엄청난 돈으로 단례를 해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현종의 총애를 등에 업은 이 양귀비 일가가 더 활개를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752년, 무려 18년간 재상 자리에 있었던 이인보라는 사람이 죽자 현종이 이 재상 자리에 앉힌 이가 바로 양귀비의 일가 사람이었어요. 에휴, 진짜 적당했어. 어떤 인물인지 한번 그림을 볼까요? 양씨 사람이네. 염라대왕 같은데요? 간신배 같은 느낌이 딱 나는데요. 네, 이 인물의 이름은 양조라는 사람인데요. 양귀비의 육촌 오빠가 되는 사람이에요. 육촌? 근데 이 사람이 현종의 너무 총애를 받게 되자 현종이 이 사람에게 나라의 충신이다 그래서 양국충이란 이름까지 하사를 내리게 됐어요. 양국충이요? 원래 그렇습니다. 양충이었구나. 양국충이 어떤 인물인지 구당서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한번 지원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성품이 간악하고 괴벽하였으며 재능이 천하고 행실이 더러웠고 제멋대로 위세와 권력을 농단하여 현종은 그의 거짓을 보지 못하였다. 그 어떤 인물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총애를 얻었죠? 그러니까요. 이 양국충은 계산에 능하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귀비가 현종에게 쫓겨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도 중간에서 현종의 마음을 아주 잘 읽고 파악했어요. 이런 양국충을 현종 역시 굉장히 신뢰한 결과 눈치 빨라서. 원래 15개의 직책을 겸했던 양국충은 재상에 오른 직후에는 나중에 무려 40여 개의 관직을 독차지하기까지 했어요. 그야말로 천하가 양국충의 세상이 된 거죠. 다 해. 양국충의 콧대가 뭐 하늘을 찔렀겠네 진짜. 그렇죠. 양국충은 곧 자신이 황제인 것처럼 이제 행동하게 됐어요. 당 제국의 몰락을 자초한 거는 이제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양귀비와 현종의 총애를 받는 이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요. 또 있어? 당 제국을 쇠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인물이 있는 거죠. 누구죠? 바로 알록산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안록산은 체격과 덩치가 매우 크고 장군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주 풍채가 좋은데요? 이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이란계와 돌골계의 이민족 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붉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인물이었다고 해요. 당시 당 제국은 외국과의 교역도 활발하고 또 개방적인 제국이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실력만 있다면은 아주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이민족 출신의 안록산은 마침 자신의 세력을 만들 기회를 이제 얻게 된 거예요.
바로 안록산이 변경에 주둔한 군 사령관의 성격인 절도사의 직책을 가진 인물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당 현종 때 영토가 확장되면서 절도사의 권한이 매우 높아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절도사는 군사권만이 아니라 행정, 재정권까지 장악하면서 점점 황실해서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거대해지게 된 거예요. 게다가 742년경에는 평로절도사에 오른 안록사는 여러 전공을 세우면서 범양절도사 또 하동의 절도사까지 겸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점점 키워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 당 제국의 동북 변경의 병권을 거의 안록산이 장악하게 됐어요. 교수님 근데 저 안록산이 어떻게 현종과 양귀비의 총애를 받게 된 거예요? 이제 안록산에겐 남에게 없는 아주 특별한 재주가 있었는데요. 뭐 아주 아첨도 잘하지만 탁월한 언변으로 주위 사람들을 아주 즐겁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점이 게다가 그의 특이한 외모가 아주 즐거움을 주는데 큰 몫을 한 것 같아요. 무려 200kg이 넘는 육중한 그런 거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안록산의 이 늘어진 배가 무릎 가까이까지 이렇게 늘어졌다라는 약간 곰돌이 푸 느낌. 그래서 안록산이 이렇게 말을 타면 이 늘어진 배를 이렇게 받아주는 안장을 별도로 이렇게 말에 올릴 정도로 말 힘들었겠는데. 말 그렇죠. 모지스가 오겠다. 이런 점이 단숨에 현종과 양귀비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심지어 안록산은 또 하나의 특급 아주 비결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는지 한번 마국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中原自有胡旋者，斗妙争能而不如。中有太真外陆山，二人最道能胡旋。 바로 양귀비도 잘 췄다는 그 호선무. 호선무? 근데 200kg인데 어떻게 호선무를 쳐요? 신동 씨도 춤 잘 추잖아. 200kg는 아니에요. 설에 의하면 안록산은 당 현종과 양귀비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호선무를 직접 아주 멋지게 쳤다고 해요. 그 커다란 거구로 호선무를 칠 때면 한 줄기 바람처럼 날쌔다고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얼마나 웃겼을까. 그러니까 춤과 노래를 사랑하던 현종과 양귀비의 눈에는 이 안록산이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안록산은 무려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16살이나 어린 양귀비 앞에서 온갖 재주를 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안록산이라는 사람은 현종이랑 그리고 양귀비한테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주든 뭐든 아첨이든 다 그냥 다 뺏어 준 거네요. 맞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받으면서 안록산의 이제 권위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746년 이 안록산이 북쪽의 거란을 격파하는 공을 세우고 장안에 당당하게 입성했는데 이를 계기로 이제 양귀비는 자신보다 16살이나 많은 안록산을 양아들로 삼게 됐어요. 양아들. 나이가 또 많은데. 짱이다 진짜. 진짜 막장. 여기서 문제를 낼게요. 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사람들 생각을 알 수가 없네. 너무 갑자기라. 양귀비는 양아들로 삼은 안록산의 생일에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이것을 해줬대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생일날? 그거 아니에요? 그거네요. 정답. 네, 규현 씨. 생일빵을 때린 거예요. 싸대기 이러고. 왜요, 교수님? 너무 참신한 의견인데요. 오답입니다.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힌트를 주면 안록산을 이제 너를 나의 양아들로 처음 맞이하겠다라는 뭐야? 나 진짜 이상한 거 생각해가지고. 엄마가 아들에게 하는 행위. 해봐요. 양귀비가 안록산에게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뭐 우유가 나와야 수유를 하죠. 설마. 모유수를 했다고요? 가슴 내밀고.
아니 우유가 나와야. 아니 이거 진짜 막장이잖아 그러면. 정답 아니에요? 오답입니다만 뭔가 그 관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네, 혜성 씨. 그 아까 양귀비가 온천탕을 애용했다 그랬잖아요. 저 알록산도 씻겨줘? 애기처럼 씻겨준 거예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근데 너무 야하다. 뭐가 야해? 씻겨주려면 이제 다 벗어야 나체로. 되잖아요. 바로 양귀비가 양아들인 알록산에게 첫 목욕을 시켜주게 된 거예요. 소름이다 진짜. 더러워. 당시 중국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3일째에 약재를 넣고 끓인 물로 씻겨주고 그리고 포대기에 싸서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목욕의식을 거행하곤 했어요. 양귀비도 이제 이 의식을 양아들인 중년에 들어서는 200kg. 알록산에게 해준 거죠. 징그러워. 진짜 징그럽다. 상상하기도 싫어. 이렇게 양귀비의 양아들이 된 알록산은 황궁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리고 양귀비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밤늦도록 궁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짜 뭔가 있네. 아니 현종은 근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현종이 그러니까 이건 질투할 칼을 만한데. 들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 현종은 근데 이상하게도 둘 사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알록산에게 상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알록산은 양귀비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재상의 자리에까지 위협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교수님 아까 양귀비의 육촌이었던 양국충의 기세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 알록산의 등장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겠네요. 당연하죠.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현종과 양귀비의 신임을 함께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점차 더 많은 신임을 얻기 위한 경쟁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의 이제 충성 경쟁이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어요. 전쟁을 해요? 당시 당 제국의 변경에는 동북쪽의 거란족이라든가 돌궐, 티베트 지역의 토번이라든가 남조 세력들도 있었던 거죠. 다행히 이제 돌궐과는 현종의 재위 초기에 화친을 맺어서 이후 전쟁은 좀 피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국경을 맞닿고 있는 세 지역과는 끊임없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바로 이때 안록산과 양국충은 이 전쟁에서 자신들의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게 돼요. 마침 745년 안록산이 거란을 토벌하고 돌아오자 양국충은 무리하게 남조와의 전쟁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땠을까요? 양국충은 뭐 군대도 아니니까 좀 죽겠죠. 그냥 눈치만 빠른 사람이잖아. 양귀비의 육촌일 뿐이잖아요. 이 양국충은 남조에 대패를 하고 양국충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조가 토번과 손을 잡고 당제국에 대항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어요. 와, 어쨌든 전쟁을 계속하면 결국 피해는 다 백성들이네요. 그렇죠. 이 무리한 전쟁이 계속될수록 백성들의 생활은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 상황을 그 유명한 시인인 두보가 이렇게 시에서 탄식을 했어요.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탄식해주세요. 귀족들 집안에는 술과 고기 썩어 나가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가 뒹구는구나. 지척에서 부귀와 가난이 이처럼 다르니 슬프도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구나. 비참해요. 네, 이 시는 화천궁 앞을 지나던 두보가 자신의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예요.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현종의 초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간신들이 벌이는 이런 무리한 원정으로 당 제국은 큰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됐어요. 이런 사실들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현종. 그런데 현종은 이 양귀비의 친척들, 또 외척들, 환관들 그리고 간신들에게 조정을 맡기고 양귀비와 즐거운 나날을 보내느라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점점 정치로부터 멀어진 거죠. 한가하게 저렇게 악기 연주하고 있고. 근데 뭐 어쨌든 아주 다정해 보이네요.
결국 나라를 뒷전으로 한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이제 파국을 향해 달려가게 됐어요. 이때 그 알록산이 현종과 양귀비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와. 이 반란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건 바로 그 육천 오빠 양국충이었던 거죠. 알록산을 재상으로 올리려는 움직임에 양국충이 결사반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록산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양국충은 현종에게 여러 번 알록산이 반역을 일으킬 거라고 막 모함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황제 태자 역시 현종과 양귀비에게 저 아첨하는 알록산을 견제해야 된다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알록산은 점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나라를 망치는 양국충을 없애자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대의 통수권을 진 자신의 절도사로서 15만의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755년 당제국 몰락의 서막을 연 알록산의 날입니다. 당시 당제국의 군사력의 3분의 1 정도를 장악한 알록산의 군대는 빠르게 당제국을 무력화시켰어요. 알록산은 유주에서 출발해서 상산, 변주, 낙양까지 단 한 달여 만에 진군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동관을 지나 수도인 장안까지도 점령할 그런 무서운 기세였던 거죠. 현종은 알록산의 군대가 동관을 지났을 무렵에 양귀비와 신하들을 데리고 장안을 빠져나와서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황제가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이 반란으로 사실 두 사람의 사랑도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이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피난길에 나선 지 이튿날 이제 현종과 양귀비는 장안에서 서쪽으로 백열이 떨어진 마회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병사들은 지치고 막 이탈하는 병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제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저 양귀비 일가를 처단할 것을 황제에게 막 요구하게 된 거예요. 어느새 양국충과 그 유명한 세 자매는 병사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죠. 잘 됐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겠죠? 죽이겠죠. 역사서의 내용을 한번 직접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양국충은 달아나 서문 안에 도착하였으나 병사가 뒤를 쫓아 그를 죽여 사지를 가르고 그 창으로 그의 머리를 매달아 역문 밖에 걸었으며 아울러 그의 아들인 호부시랑 양헌과 한국 부인, 진국 부인을 죽였다. 네, 그동안 이 양귀비 일가의 폭정을 참아왔던 이 병사들은 양국충과 또 양귀비의 그 언니들을 무참히 이제 살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이제 요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양귀비. 그렇죠. 이제는 현종을 에워싸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양귀비를 직접 죽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잔인하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병사들에게 둘러싸인 현종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입니다. 독하다. 네? 규현 씨, 자기 사랑하는 여인인데. 못 그럴 것 같아요. 모든 걸 현종이랑.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저 네. 양귀비 때문에. 아니 지금 현종도 마지막에선 다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차리기엔 늦었어요. 현종은 허락 대신 눈물을 흘리며 차마 양귀비를 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현종의 목숨은 살려야 했던 그 옆에 있는 환관 고력사? 고력사가 현종을 대신해서 근처의 불당으로 양귀비를 데려가서 비단으로 양귀비의 목을 기둥에 매서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해요. 이때 양귀비의 나이 37살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홀로 남은 현종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쓸쓸히 뭐 양귀비를 추억하다가 갔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종은 일찌감치 황제 자리를 아들인 숙종에게 물려주고 반란을 진압하게 했어요. 이제 모든 권력에서 물러난 현종은 양귀비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눈물바람으로 늙어간 거죠. 구당서에 따르면 현종이 장안으로 돌아올 때 양귀비의 묘를 몰래 파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네. 현종은 이렇게 양귀비가 없이 6년을 더 살다가 77세의 나이로 야, 오래 사셨어. 쓸쓸히 눈을 감게 됐어요. 찐사랑이에요, 진짜. 근데 네. 하나도 안 멋있어요. 나라를 그렇게 사랑되죠. 망가뜨리고 어휴. 그렇죠. 이후에 당 제국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어요. 그동안 이 당제국의 몰락에 양귀비가 일종의 방아쇠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제국의 붕괴가 한 여자에게 책임만 있겠어요? 어쩌면 양귀비는 당 제국의 번영의 정점에서 피었던 하나의 꽃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격동의 역사 속에서 휩쓸린 희생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 시대를 제대로 알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좀 치우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